남편이 똥 누러 가다가 마누라한테 이것 좀 해줘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가 끝나고 좀 얍삽하게 생긴 보나마나 기자입니다. 오더니 막 저한테 아주 핏대를 세우면 그럼 대리투표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고 전부 들리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름을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경근, 송경자, 근자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의의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진보 정당 중에서 가장 자생력이 강한 정당이라는 게 증명됐어요. 근데 한나라당일 때 성나라당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죠? 친해지려고 했다. 또는 뭐 저도 좋았을 것이다. 술이 취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가책을 안 느끼는 줄 아세요? 모르겠네요.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역사와 철학이 있는 혁명시사방송 국민이 갑이다 34회 시작합니다. 저는 주권방송 대표 권오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요즘 종북보다 더 심한 어감을 갖는 닉네임을 찾고 있습니다. 잘 안 떠오릅니다. 네, 저는 흥분하면 숨이 좀 거칠어지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어떻게 또 사셨는지 또 청취자분들에게 보고를 좀 드리고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식민사관 깨뜨리기 강의를 지난주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먼 교통 불편을 무릅쓰고 강의에 참석해 주신 수강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영상으로 나중에 공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유료로? 네,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 관심은 이 강의도 강의지만 지난주에 발간된 제 책이 많은 분들에게 좀 익혀서 역사를 바로잡는데 일부라도 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그 선생님한테 그 2권, 3권을 받았는데요. 네. 벌써 오탈자를 몇 개 발견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2세 발간에 도움이 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발간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따끈따끈한 책을 받은 게 이제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그 화요일에 그 내란 음모의 블랙박스를 열다 가제 그 관한 이제 필진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간략하게 이제 편집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나눴는데 아주 논의가 이제 탄력 있게 받아서 곧 이제 집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재판이 이달 중에 이제 시작되거든요. 오늘 아마 변론기일 잡혀가지고 오늘 첫 재판을 한 것 같아요. 어젠가 오늘이죠, 오늘. 다음 주일 텐데요. 공판 기일 말이죠. 예, 그게 잡혔다고 그러거든요. 10월 14일로 제가 알고 14일인가요? 있고요. 그때 공판 기일 때는 이제 그 재판의 진행 순서를 정하는 게 이제 그 준비 기일이고요. 예. 근데 진행 순서를 정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인이나 증거물 채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제한 조치를 취해놔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지금 시간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준비기일이 한 번 더 잡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재판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그 발간 목표를 언제로 잡으신 거예요? 14일 준비기일이 있고 준비기일이 또 한 번 더 잡히면 10월 달에는 아마 1차 공판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열려도 이제 11월 중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발간되면 뭐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그 법리 논쟁에 들어가는 재판은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1월 중순쯤 돼야지 빨라야. 예. 따라서 11월 중순 이전에 꼭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대규 교수께서 일정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 순서에도 있지만 계속 저 추가적인 압수수색이나 추가적인 구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또는 관련 이제 핵심 증언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출된 것은 녹취록 하나밖에 없고요. 이 녹취록도 열람 제한 조치가 돼 있어서 변호사들이
그 녹취록의 진본 여부가를 다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녹취록 외에 사실은 그 음성 증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음성 증언들이 지금 증거물로 안 나와 있는 상황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아마 그 증거물 채택 여부, 그다음에 증인 채택 여부, 관련자들이 이제 뭐 최대 130명인데 뭐 나눠먹기식으로 몇 명 구속하고 몇 명 압수수색하고 따로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가 어디로 늘어날지 사건 자체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 대상 자체, 범위, 인적 범위, 증거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리가 들어갈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공판은 아마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유동적이니까 우리도 그 유동적인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그 탄력성 있게 그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딱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증거물에 대한 접근권, 변호인들의 그 자체가 지금 제한되어 있다는 건가요? 예, 열람이 제한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 재판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변호인들한테 보여줄 만한 게 없으니까 제한을 시켰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뭐 그 3명에 대한 추가 구속 그런 것도 다 일반의 증거라도 만들어 보려는 검찰과 국정원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하겠죠. 아, 네. 그럴 측면이 있겠네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증거물, 핵심 증거물을 상대방이 볼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해놔서 실질적인 준비 기간을 이제 안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방어 기회를. 예. 뚜껑이 열려봐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 블랙박스 소식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진보당 소식을 원래 이제 오늘 김순교 그 당 최고위원께서 오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또 그 변호인단 모임이 매주 월요일날 있으셔가지고 오늘 또 못 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출연하시기로 하셨고요. 자, 진보당 소식에서 가장 또 핵심은 오늘 또 45명에 대한 전원 무죄 판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팟빵 그 댓글에서도 오늘 방송 기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짚어주고 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중앙지법에서 오늘 그 대리투표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된 35명에 대해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포털에 계속 거의 메인에 이게 장식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 판결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요. 또 그 부산의 이청호 씨도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보도가 보이더라고요. 먼저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죠. 이런 상식적인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름을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경근, 송경자 근자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극전칭으로.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리투표에 가담한 그 지금 수백 명을 대상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라는 점이 의미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보는데 사실 이 당내 경선 그리고 이 컴퓨터나 이 IP 계통으로 치루어지는 경선을 그저 서구에서 이식된 정식 선거의 4대 원칙에 빗대어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이 두뇌에 문제가 있었죠. 전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원에서 열린 그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 그 북콘서트에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대리 투표면 어떠냐? 당내 경선이고 집에서 하는 투표인데 집에서 스마트폰으로도 하고 컴퓨터로도 하는데 대리 투표 할 수도 있지. 남편이 똥 누러 가다가 마누라한테 이것 좀 해줘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기가 끝나고 좀 얍삽하게 생긴 보나마나 기자입니다. 오더니 막 저한테 아주 핏대를 세우면서 그럼 대리 투표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고 전부 들리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괜찮다고 내가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 IP 선거를 서양에서 이식된 그 공식적인 그 투표자가 투표소에 가서 정식으로 투표함에 집어넣는 이런 기준 자체가 이 잘못된 기준이고 그렇죠.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 머리는 서양 것이면 무조건 옳다는 생각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오늘의 판결은 너무도 지당한 판결이고 이 무죄 이외에 어떠한 선택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 당원과 그 해당 피의자분들께는 대단히 또 의미 있고 기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네. 100% 무죄입니다. 100%. 네. 45명이 전원 무죄를 받았고 물론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재판장이 밝혔는데 이런 말은 사실 할 필요도 없어요. 제한 없이 누가 허용된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아까는 칭찬했지만 이 재판관은 이 논점을 벗어나는 판결문을 써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판결문 중에 도덕과는 별개로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 통합진보당 반대자들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했다라고 또 왜곡 과장을 해서 얘기해요. 도덕과는 별개로 이 법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법이라는 건 이건 뭐 도덕의 최소한이고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건 도덕을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없는데 이런 말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판결을 내린 이 사법부에 잘하셨다는 그 격려와 지지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몇 해 전에 우리가 이제 김인성 교수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당내에 이 투표하는 방식 자체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검찰이 그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검찰이요? 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당내 경선을 안 하잖아요. 그죠? 비례후보 선출을 하는데 새누리당이야 뭐 관록이 돈 내는 순서에 따라서 돈 액수에 따라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잡아왔단 말이죠. 당내에서 비례의원을 선정하는 방식은 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먹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뭐 법리적으로 아마 첨언을 하면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에서 말하는 대리 개념은 아니고요. 투표를 대행해 준 것이거든요. 대행하고 대리가 무슨 차이인가요? 조금 차이가 틀려요. 어떤 법률적 효과를 그 사람한테 귀속시키기 위해서 할 때는 이제 대리라고 하고 네. 단순하게 이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걸 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대행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대리란 말에 이제 집착을 해서 특히 본인 확인 또 그 권리 행사에 따른 어떤 책임이나 책무를 스스로 이제 예컨대 80 넘어가 지는 그런 경우와 이제 채권 채무 관련돼서 그런 거하고 막 섞어서 막 대리투표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이제 힘드니까 노인네가 이제 일일이 자판 보는 것도 힘들고 뭐 확인 절차 뭐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아들아 내가 대신 해다오라는 문제를 이제 도움을 구한 거죠. 도움을.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일반적인 대리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윤리와 도덕 또는 본인의 책임 뭐 기본권 훼손 뭐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판결을 보고 그동안 그 작년에 난리를 쳤죠. 아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이 사건의 한 부분이 좀 매듭지어지는 것 같은데요. 언론과 지식인들 그리고 이것의 주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좀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공개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 좀. 먼저 그 검찰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반발했다는 말에 대해서 저도 코멘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45명의 피의자 가운데에서 대리 투표로 위임받은 표가 4표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4표밖에 안 되는데 45명씩이나
기소를 한 검찰이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런 판결에 대해서 지금 직장 동료, 부부 이렇게 일정한 신뢰가 있는 위임이 4개밖에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45명을 기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반성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판사해요. 사법연수원 다닐 때 성적 좋은 사람들 판사 가고 그 다음 사람들 검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판사로 가세요. 그러면 재판하고 싶으면. 이렇게 엉뚱한 기소해놓고 이제 와서 반발이나 하는 그런 추한 검찰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다 그겁니다. 네. 그냥 일부러 하는 거 아닐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쇼를 하는 거죠. 이제 아니 검찰에 대한 무슨 어떤 제재는 없나요?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헐리우드 반발을 액션. 하면 네. 자기들한테 비판 가는 건 미리 선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는 않고 손그런 머리나 굴려가지고 살아남을 방법이나 공안기관이 하고 있으니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이건 생각하고요.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전형적으로. 어차피 서초동 액션인가요? 예, 검찰이 공안 사건 같은 경우는 패소율이 좀 높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방어를 하죠.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자, 어쨌든 제가 보니까 비례 경선 45명 저는 이제 대리투표 문제는 무죄를 받았는데 그 앞선에 이제 오홍만 이영희 사건 같은 경우는 유죄를 받았죠. 그렇죠. 조직적인 부정.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조직적 부정, 즉 이 혁신계 또는 탈당파는 유죄, 남은 사람들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조를 이룬 사건이기 네. 때문에 아주 비교가 아주 딱 어린아이라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결론이죠. 네.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일이죠. 지금 1년 5개월 정도 이런 문제로 시달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사자들 입장으로 보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로 당해왔던 이 지독한 모해와 종북몰이까지. 네. 게다가 이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그 박영재 당원이라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당사자들은 지난해에 그 광풍과 같았던 봄, 여름, 가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회상되리라고 봅니다. 일단 무죄 판결을 축하드리고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통합진보당 전 당원에게 격려와 지지와 함께 지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야권연대에 균열을 낸 거는 성공을 한 것이죠.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죠. 결과적으로 박근혜 당선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야권연대 균열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통합진보당에게 감히 좀 충고 말씀을 드리면 기쁨은 기쁨대로 누리시되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철저하게 복귀해 보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얼마든지 벌어질 만한 입장이 이 진보정당 그리고 민족화해를 추구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복귀해서 내일에 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또 이 내라는 조작으로 인해서 또 무죄를 얻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될 입장이거든요. 네. 자, 다만 잠깐 제가 이 일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4월 총선의 결과가 그 통합진보당이 보다 많은 그 지지율을 얻었더라면 많은 당선자를 냈을 테니까 네.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한 추론입니다. 네. 네. 나중에 또 시끄러운 일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안 생겼을 겁니다. 사실 그 유시민 씨 같은 사람은 한 12번 정도 선에서 당선이 될 거로 기대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11번 내지 12번. 그 사람은 자기 지지자를 항상 과장해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100명이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 한 100명, 자기 지지자가 100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유시민에 대한 지지자가 100명이면 유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한 50명밖에 안 되는 게 이 유시민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걸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총선을 하고 봤더니 6번에서 카트가 됐지 않습니까? 6번에서 카트가 됐으면 그 유시민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밀착 관계를 유지해온 제주도 출신 오옥만 여사가 낙선을 하게 된 결과가 됐죠. 왜? 오옥만 여사는 구의였으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지역구에서 유시민계가 명확히 얘기해서 한석도 못 거진 거예요. 한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유시민이 노렸던 것은 이 통합진보당 세력 자기가 주도해서 다 문재인한테 데려가가지고 야권연대에 주역되고 문재인 당선되면 말 그대로 속된 말로 킹메이커가 되려는 야심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으로 또 조준호가 문제입니다. 이 조준호도 사실은 조준호의 민주노총계도 총선 결과 전멸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계라고 하면 조준호 누가 있죠? 민주노총계 이영희 씨가 있었죠. 이 양반이 10번을 받았는데 민주노총이 좀 떼거지를 써가지고 노학래 후보의 양보를 받아가지고 8번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8번으로 올려놓으면 될 줄 알았더니 방금 얘기했듯이 6번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준호도 자기를 밀어준 민주노총한테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시민과 조준호가 가까워졌습니다. 갑자기. 가까워져가지고 실제로 전해들은 말로 하면 아마 그 유시민 씨가 노골적으로 이정희 대표에게 당의 주도권을 내놓을 것을 요구를 했단 모양이에요. 그걸 순순히 말을 안 들으면 무서운 보고서가 터질 거다라고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이 당연히 거부되겠죠. 그러니까 조준호를 통해서 사제폭탄에 불과한 진상보고서라는 걸 터뜨렸죠. 근데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물론 조중동이야 불감청 고소원하던 불감청도 아니라 그냥 고소원하던 일인데 우리나라 그 이른바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 기자들이 이건 IP에 대한 지식도 없는 데다가 또 지식이 없으면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데 또 확인의 노력도 게으르고 오로지 특종에 혈안이 돼 있고 또 대부분의 이 한경호의 기자들이 사실은 옛날 운동권에 관심이 있다가 거기에서 좀 세속적이거나 덜 순수해서 밀려난 기자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 기자들이 그런데 그래서 완전히 고기 물 만났다는 듯이 억지 보도, 왜곡 보도, 모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랬다가 여론이 통합진보당 이정희 당권파에게 불리하게만 증폭됐죠. 아주 교묘하게 조준호가 나와서 아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거 터뜨리면 유시민이 꼭 뒤따라서 보강, 확인해주는 식의 언론 플레이를 교묘하게 벌이고 심지어는 다급해진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한 종북몰이까지 벌이게 됐죠. 네. 그 종북몰이에 가담했던 애국가의 유시민, 북에 너무 편향적이라는 심상정 등 조승수야 말할 것도 없고 원래 조승수는 직업이 종북몰이에요. 사실은 진보의 종북몰이. 저는 진보의 종북몰이 선수로 조승수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갔는데 경향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역시 종북몰이는 우리나라에서 꾼이라죠, 꾼. 앞서가죠. 정미용, 변희재 수준을 압도해요. 이제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조국, 진중권, 김민웅, 조기숙 등 이른바 입진보들이 당권파에 대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언사들을 퍼부었고 여기다가 진보 언론들까지 가세를 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모해 기사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겨레 나온 기사 하나. 당권파 부정 아니라며 버티는 것 보고 소름 끼쳐. 자, 이런 타이틀이 한겨레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무죄 판결 난 거 보고 오늘 한겨레는 소름 안 끼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경향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이른바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조준호 이 유심노조가 아주
뭐 살판 났다는 듯이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진 무기가 없어요. 조준호의 진상보고서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민노당계 사람들이 회의를 불법으로 진행하고 완전히 편법으로 진행하던 그 심상정 중앙위에서 실력 행사를 해서 저지를 시켰죠.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언론들도 좀 몸을 사리고 이들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 사람들이 발언의 수위를 낮춰갖고 좀 도망가는 듯한, 실제로 도망갔잖아요. 당 깨고. 응? 그렇죠. 그래서 이 당은 사형언도를 받았다. 유시민. 또 나가면서 나가는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그저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결국 유시민 씨는 정계를 은퇴함으로써 자기가 벌였던 모해극의 화살을 피해가려는 이 제스처를 취했고, 아울러 이 부지런한 사람은 그 사이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동시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책까지 많이 팔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아주 기민성을 보였습니다. 자, 사실 이때 그 조준호가 진상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당직자들이 수시로 투표 현황 페이지를 들여다보며 미투표자 현황을 조사해 투표를 독려했다. 그 다음으로 최고 관리자 아이디로 미투표자 목록 전체를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악용했다. 세 번째, 최고 관리자 아이디로 접속하여 부정행위를 했다. 네 번째, 소스 코드를 변경하여 투표 시스템 조작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 다섯 번째, 특정 후보자의 득표를 고의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있다. 여섯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여 투표 결과를 조작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선관위 수준에서 지금 부정을 했다는, 사실 이런 건 형사법으로 이거 무고에 해당될 정도의 명예훼손이고 모욕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게 휴대폰 등 대량으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대리 투표를 한 사실, 이런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조준호의 진상 보고서의 내용이 전부 잘못되었다라고 무죄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아니고요. 조직적 범죄 네. 같은 경우는 유죄가 나왔죠. 근데 그 조준호 계열이 그렇죠. 자기들이 한 거, 그 5억만 제주도, 아주 그건 너무나 명백한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이었었죠. 부정이었었고, 지금 당권파한테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 그동안 박무라는 사람이 뭘 가지고 마지막까지 지금 변명을 했냐면, 그래도 기소자가 너희 쪽에 많지 않느냐. 숫자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통합지방당 사람들이 우리 기소된 사람들은 다 묵비권 때문에 기소된 사람이다라고 소극적인 해명밖에는 못했어요. 사실이 그러겠고요. 네,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오늘 완전히 집단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 박무라는 사람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청호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돼요, 당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어떤 집단을 거짓말로 모해하고 종북몰이하고, 그 이청호가 그 장군님 상중 발언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이 종북몰이라는 건 현대사 죄악 중에서 큰 죄악에 속해요. 장군님 상중 발언은 진중권 씨도 했습니다. 다른 데서.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는 이 종북몰이야말로 형사처벌 돼야 된다고 봐요. 뭐 이번에 그 정미용 씨도 종북 발언했다가 벌금 나왔죠. 누구? 정미용 전 아나운서가 800만 원. 네, 800만 원 벌금 선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 그 고우 TV인가 옛날 몇 년 전에 뭐 그 이정호 씨가 한 발언이 진중권 씨도 그런 데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듣다가 이거 국정원 직원인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진중권과 그 이청호는 야가 가지고 그 종북몰이를 하면서도 주체의 이름을 안 밝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싸잡아서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교묘하게 모함하는 거예요. 저처럼 실명 밝혀가지고 진중권은 종북무리꾼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게요. 자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한 정미용 씨는 이제 벌금을 받은 거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 정미용 씨는 그 지자체 장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변희재 씨도 그 이정희 대표를 적시해가지고 종북 주사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재 씨도 네. 재판에서 지고 네, 네. 돈을 좀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이청호나 그럼 이청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정하지 않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그런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충 그 집단이 어디게끔 간만 나오게. 근데 사실은 이 재판이라는 것이 이 관습에 의존해 가지고 항상 판례에 의하지 말고 이 현대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보면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몇 %까지 알게 해준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그 말만 들으면 그게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망원동에서 방송하는 놈인데 지가 종북이라고 하는 놈이 있다. 그럼 그거 김갑수 아닙니까? 근데 그 김갑수 이름 안 됐다고 그거 처벌 안 하고 이런 건 안 되겠다 그거죠. 네. 예. 우리 교수님께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또 곧바로 또 지금 통합진보당에 대한 내란 음모 조작 사건 요거랑 또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곧바로 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정의당 해산 사유가 하나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의당이 또 입장을 한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못 봤죠 아직. 못 봤죠. 네네. 자,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뒤풀이를 하는 와중에 이 국정원에 의한 3명의 또 강제 구인 소식을 들었어요. 감히 갑이다 뒤풀이 하는데 말이야. 강제 구인을 하는데 내란 음모 사건 혐의로 해서 3명에 대한 추가 구속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은 지난 8월 27일 날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받았고요. 그리고 국정원 소원 조사까지 마쳤던 분들이에요.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소속의 김응렬 위원장님, 그리고 김근래 부위원장, 그리고 조양원 사회동양연구소 사회동양연구소 이 세 분이죠. 그래서 소환 조사까지 직접 응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느닷없이 30일 날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현재 단식과 묵비로 투쟁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분 중에서 그 조양원, 네, 그분은 오늘 그 이 무죄 판결 받은 그 그렇죠. 당사자 네, 겹치죠. 네. 겹치죠?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보통 구인장이라는 게 그 증인이 이제 이나 피고인들이 또는 피의자들이 그 신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부하는 게 구인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다 소환해서 신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느닷없이 또 구인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이 됐죠. 구속을 시켜버리는 건 현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석기 의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구인장을 남용하고 있어요. 체포를. 소환 절차를 밟지도 않고 체포를 하거나 또는 소환 절차에 응했는데도 구인장을 발부해서 체포한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석기 의원도 당일날 그 체포동의안 처리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거나 숨어 있다가 체포되거나 뭐 또 소환에 불응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뉴스 사진 포토제닉 요금 구인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대단히 그 국정원이 구인장과 구속영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실제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130여 명인데 초반에 3명 하고 4명 이제 김석기 의원까지 4명 했다가 또 3명 나눠서 했다가 지금 계속 지금 분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그 국정원이나 검찰의 어떠한 치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당혹해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가 불규칙. 이 불규칙이란 말은 좀 그렇고 영어로 얘기하면 좋겠네. 일레귤러 하잖아요.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높은 사람이 이거 안 되겠으니까 야 이거 해라. 그러니까 하고. 동네 축구하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의 지금 수사를 하고 어떻게든지 엮어보려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노령연금이나 그 장관 사태로 인해거나 검찰총장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네. 규칙적으로 NLL과 이 내란 음모를 핑퐁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활용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다시 또 내란 음모 사건이 또 안 되면 다시 또 그 NLL 문제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여권 여론이 이제 안 좋았을 때 그렇게 여론 전환용 또는 환기용 사건으로 자꾸 그게 이제 약을 그 쓰고 25일 날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그 중간 수사 발표가 난 날이 그 박근혜 씨가 노령연금에 대한 사과 발언했던 그 날하고 겹치는 거고요. 그죠. 그때도 일부러 그 구속 시간이 남았는데도 땡겨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약발이 별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노령연금 문제가 계속 커지고 그 이제 진영장관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여론 향배가 안 좋으니까 또 이 추가 수색 압색과 수색 압수와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가 됐단 말이죠. 네, 네. 굳이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에서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인장 발부를 하고 또 이어서 구속영장을 또 발부 받은 사건이란 말이죠. 과도하다는 거지, 조치가. 그러니까 김대규 교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사람들이 공안 정국을 펼치는데 이 내란 음모하고 NLL 완전히 쌍끌이 공안 정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 했다가 저거 한 번 하고. 아, 예, 아주 적절한 표현 네,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제가 그동안은 녹취록에 관련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이 괴문서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재판이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언론과 사람들을 통해서 공유되는 녹취록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이석기 의원 등이 무슨 그 북한 핵실험, 선군 정치 등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녹취록 그 발표된 네. 그 한국일보에서 발표된 녹취록 어디를 봐도 북한 핵실험을 찬양하거나 선군 정치를 찬양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개문서에 불과한 그 문서에 근거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2013년 2월 12일로 표현되는 핵실험 3차 핵실험 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편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차 핵실험 대단한 거예요.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이런 미 국방정보국의 공식 의견을 이번 3차 핵실험은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거다. 어쨌든 간에 미국 놈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아, 전원의 형식의 전문이다. 네네. 예. 이건 그 사람들의 발언이 아니라 그겁니다. 미 국방정보국의 공식 의견인데 그걸 미국이라고 했고 여기다가 놈자만 붙인 거예요. 예. 그러고 당연하죠. 너무 붙여야지. 왜냐하면 이것을 이석기 의원이 지난 4월에 있었던 대정부 질문에서 비슷한 표현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때 지난 1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인진 청문회에서 북한을 실질적인 핵 파워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이 말을 국회에서도 했어요. 이게 이석기 의원 말이 아니라 미국 척 헤이글의 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녹취록의 내용이 아주 황당할 정도로 꾸며지고 왜곡되고 편집되고 우리말에 어다르고 아다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언젠가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 나한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대화 녹음 5시간짜리만 나한테 다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국가보안법으로 엮을 수 있는 녹취록 만들어줄 수 있다. 왜? 여기저기에서 단어 빼서 이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이 자기들이 지금 수사를 하다가 좀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재판은 다가오고도 있고 증거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제보자라고 하는 그 뿌락치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동시에 세 사람 구속하면 또 약간 그 종북 분위기도 좀 생길 것이고
또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뭐 말실수라도 기대하고 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회유해서 꼬투리라도 잡아볼까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저는 이번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그 통합진보당 무죄와 함께 네. 이번 그 이석기 내라는 뭐 조작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과를 보니까 두 가지를 느끼겠어요. 첫째, 그래도 한국 사회가 50년대, 60년대보다는 조금 낮았다. 한심하지만 낮았다. 네. 왜 그러냐면 바로 40년대 후반에 임시정부 세력인 그 김구 세력인 한독당을 이승만 정권이 죽였거든요. 한민당과 동조를 해가지고. 국회 불합치 사건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장덕수를 살해했잖아요. 여러분 장덕수를 누가 살해한 줄 아세요? 장덕수? 그 당시 한민당 김준현이하고 장택상이하고 짜고 한 거예요. 수도청장. 그래서 걔들이 장덕수를 살해하고 그 살인죄를 한독당에다 다 덮어 씌워가지고 한독당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김구 선생마저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독당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5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당을 모든 부정과 종북 집단으로 몰아서 사형언도까지 하고 진보당을 와해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안 먹힌다 그겁니다. 국민들이. 네. 언제부터인지 종북몰이가 안 먹혀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표적인 게 천안함 때부터라고 봅니다. 네. 더 멀리 가면 그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그래요. 네. 그 6.15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그 총선 조금 앞두고 했잖아요. 4월달에 했죠. 네. 근데 사실 그때 그 일부러 그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회고록을 보면 다급한 상황에서 딱 그 시점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국민들이 이거 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할 정도로 어쨌든 종북몰이나 북을 정치에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거부감을 갖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회창의 총풍 공작을 보고 국민들이 야 이런 식으로까지 종북몰이를 하는구나, 북풍을 만드는구나 하는 걸 보았던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안함이라는 무시무시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그게 선거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 종북몰이가 좀 예전보다는 덜 미치게 됐다. 그 이유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덜 미친 것도 있고 이 사회가 좀 개화된 것도 있고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의의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진보 정당 중에서 가장 자생력이 강한 정당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김구 선생의 한독당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네. 조봉암 대표의 진보당도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통합진보당만은 작년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지율의 변동 없이 어떤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오르기도 하고 어떤 조사에서는 내리기도 하면서 진보당 당원들이 아주 결속과 단결을 해가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역사상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자생력이 강한 정당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 부여를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자생력이란 거는 이제 대중한테 그 뿌리를 두고 풀뿌리 조직이 튼튼하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이번에 그 특별장비 거치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그 심정적으로는 북을 끓는데 이 고문이라도 할 기세예요. 법적으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고문이라도 해가지고 조작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고문을 하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땡큐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회가 나아졌다 그겁니다. 40년대 50년대에는 이 한민당 있잖아요. 그 8.15 이후에 한민당 이놈들이 미군 병사들에게 뇌물 주고 그 미군정 MP 헌병들 미국 헌병들에게 뇌물 주고 해가지고 미국 헌병들을 매수해가지고 정적들을 고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우리는 다 뭉쳐가지고 거악과 싸워야 돼. 이런 말 아직도 여러분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정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0년대 후반 결정적으로 김구 선생의 민족주의 세력을 도태시키는데 1인자가 한민당 김준현이에요. 그 다음에 김준현, 장택상, 그러니까 얘들이 이승만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한민당이 한독당을 죽인 거예요. 진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956년에 진보당 죽인 게 누굽니까? 이승만이지만 그 당시에 서상일이라든지 이런 진보 세력. 그리고 김준현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나쁜 야당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의 자격심사 발의를 누가 새누리당과 합의해 줬습니까? 박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 세력을 신뢰해서는 절대 좋은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옥석이 가려져야 돼요. 저는 5%가 얼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 55년에 그러니까 한민당, 친일 세력 한민당을 뒤이어서 55년에 민주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4.19 이후에 장면의 민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친일파의 숫자는 민주당이 더 많았었어요. 자유당보다. 다만 악질 친일파가 적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자유당 사람들이 야, 인마 친일파는 너희들이 더 많으면서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당 하고 있는 꼴이 장면의 민주당이나 55년의 민주당이나 46년의 한민당보다 날 게 없어 보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책과 감시를 국민들이 해주셔야지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가서 붙든지 도태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네. 총선은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권과 진보 세력을 정화해야 될 때입니다. 섣부른 대동단결로는 또다시 정권교체의 실패를 부른다 그겁니다. 내란모 사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모 사건하고 대화록 논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쌍끌이 공안정국 조선하고 있다는데 지금 또 대화록으로 또 이전한 게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NLL 대화록. 예,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 증거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죠? 증거 자체가 증거로 채택되기도 어려운 또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번에도 똑같이 그 형법상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등이 됐는데요. 왜 그 모임에 참가했다는 게 유일한 거고, 또 혁명동지가 와차키가를 모임에서 불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해명이 됐는데도 작곡자가 해명을 했는데도 또 이거 가지고 또 계속 언론에서 바꾸지 않아요. 예. 네. 이걸 완전히 그 백자 씨가 자기가 해명을 했다. 네. 이 북한 혁명가요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른 혐의로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자 씨가 그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이 작년 그 통합진보당 사태도 계속 해명을 하는데도 들은 척만 척하고 그러니까 몰아오다가 재판 난 거 아닙니까? 기본 사실마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기식 기소를 하고 있어요. 요 조 대표 사건도 보면.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결정적으로 반국가 단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 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따로따로 지금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한마디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까도 마지막이라고 하고 한마디 못했는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한겨레와 경향이 아주 왜곡 보도를 많이 했죠. 이번 내란 조작 사건도 네. 특히 이 진보 쪽에서 낙오된 사람들 불러다가 글쓰기 하고 그랬는데 비교적 오마이뉴스가 객관적인 보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퇴물 진보들, 낙오 진보들, 유사 진보들 불러다가 인터뷰 형식으로 7번이나 했잖아요. 네. 다 하나같이 똑같은 말들을 연발했는데 아마 그런 거에 대한 또 비판 여론이 꽤 있었던 모양이죠. 8번째 인터뷰자는 아주 정상적인 그 진보주의자를
누구죠? 바로 저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대로 발언을 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한영식 당인리 대한정책발전소 부소장입니다. 원래 이 당인리 대한정책발전소 소장은 작년에 뭣도 모르고 이정희 이석기 사퇴하라고 미디어 오늘에다 썼다가 제가 저하고 2번 오가는 논쟁을 벌였죠.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교수입니다. 한신대 교수입니다. 무슨 교수예요? 교수인데 저하고 미디어 오늘에서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네.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서 얘기를 했다가 상당히 이렇게 자기 발언을 조금 후퇴시키고 마지막에는 아무 말도 못했었는데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뭐 근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를 했죠. 네, 그랬었는데 거기 부소장님인데 이분은 한형식 씨인데 이번 인터뷰 내용은 아주 건전하고 정확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석기 내라는 뭐 조작 사건을 언급하는 지식인과 좌파들이 상당히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진정한 진보는 이슈가 있을 때 즉각 대응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고 조사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진보적 태도다. 요즘 진보 진영이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다. 자, 일단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이 진보 진영이 그 야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런 현상은 반성해야 된다. 경기 동부가 한국의 운동이나 정치판 전체를 좌지우지할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한 명 잡는 게 무슨 큰 실익이 있겠나. 운동권 전체를 겁에 질리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려 서로 욕하고 싸우길 바란 건데 거기에 진보 진영, 제가 말한 입진보들이 국정원이 원하는 대로 다 놀아난 것이다. 해서 이분은 아주 적절한 비유를 했어요. 토끼굴에서 하얀 토끼랑 까만 토끼랑 싸우다가 둘이 결판이 안 나니까 조금 불리한 하얀 토끼가, 여기서 조금 불리한 하얀 토끼는 이제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일부겠죠. 하얀 토끼가 문을 살짝 열어서 여우를 토끼굴로 불러들인 거다. 하얀 토끼는 여우가 까만 토끼만 다 잡아먹으면 토끼굴이 다 자기 것이 될 것이라는 속셈이었겠지만 여우가 토끼굴에 들어오면 까만 토끼, 하얀 토끼 가리겠는가? 다 잡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여우는 국정원과 새누리, 하얀 토끼는 정의당, 민주당 일부, 입진보들, 까만 토끼는 통합진보당을 말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분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이분은 흔히 속된 말로 하는 그 NL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 NL 쪽에서 너무 성급히 의회주의 전략을 취한 거에 대한 비판은 나와요. 누구를 비판하면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의회주의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볼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토의도 되고 논쟁도 되고 우정도 생기지 않습니까? 같은 진보로.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글만 가지고는 진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의 모습, 진정한 사회주의자의 모습, 진정한 빨갱이는 아니고 진정한 진보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제가 칭찬할 자격도 없지만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번 그 검색을 하셔가지고 기사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다뤄야 되는데 엽기시사 하나 더 다루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엽기시사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가장 엽기적인 시사 문제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요즘에 짭으로 자주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추한 성추행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보도로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했는데요. 새누리당 연찬회 끝나고 여기자에 대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과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앉으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막말 논란. 김무성 씨가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대화록을 다 자기가 입수해서 봤다라고 하는 그 대화를 보도한 뉴스 어떤 기자에 대해서 다른 기자에게 아주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쌍소리까지 하는 폭언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뒤로 하고요. 일단 성추행 문제, 성나라당, 생누리당 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저희가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무성을 통해서 본 성추행의 역사를 한번 또 좀 정리를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의 방송 공동체 주권방송 대표이사 권호혁입니다. 국민이 갑이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권방송은 정치, 경제, 역사, 통일, 국제 등 다양한 주제를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으로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주권방송은 국민이 갑이다 외에 라디오 반민특위, 2013 꼴통경제, 채널 6기로 주간 국제뉴스 등 다양한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615tv.net으로 오셔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신 독재의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 정부 시대에 역사를 왜곡하고 전쟁을 선동하는 조중동 종편에 맞서 정의와 평화를 호소하는 진보 언론 운동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주권방송을 정기 후원하는 민들레 홀씨가 되어주십시오. 계좌는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입니다. 주권방송은 청취자들과 함께 사람다운 세상을 만드는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추행 같은 것은 역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사건 시리즈가 되겠죠. 네. 시리즈가 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정치인의 성추행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불거진 것은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N의 원정 성추행 미국까지 가서 그 공무를 수행하는 행사 기간에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그 김무성 의원은 그 여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기자의 허벅지를 짚는가 하면 다른 여기자에게는 자신이 무릎에 앉히려고 실랑이를 벌였다는 보도가 미디어 오늘을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됐죠. 예. 단독으로 보도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 김무성 의원은 보통 성추행 정치인들처럼 술 취해서 기억이 좀 나지 않는다 해서 술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고 나중에 기자들이 더 묻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보좌진을 통해라. 이런 얘기도 했고 또 1일날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그 A 기자가 공식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 성추행 당했다고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가 성추행을 안 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무릎을 짚었다고 하는데 만취가 돼서 기억이 없다.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상황이 없었다. 제 나이가 63세인데 취해서 일어나면서 짚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의도가 있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거든요. 지금 63살이 뭐 많은 나이라고 여기서 나이까지 얘기합니까? 성추행은 93세도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이런 술에 책임을 미루고 자기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했을 가능성을 훨씬 농후하게 만드는데 이게 약간 두뇌가 안 되니까 그리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변명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뭐 LA에서 이상한 또 퍼레이드 뭐 이 카퍼레이드인가요? 네네. 선글라스 끼고 네. 자기 나이가 63세인데 지금 자동차 타고 그런 거 할 나이입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김무성 의원이 실수한 건 사실 같아요. 같고 네. 이것이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의 그 성추행과 그 겹쳐가지고 더 많은 그 국민들로부터의 지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정권이 최고로 그 추진하는 그 법제주의 중에 하나가 4대학 척결이라고 해서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성범죄거든요. 네. 성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요즘에 경찰청에 핵심적으로 단속하는 게 주치 폭행입니다. 예. 주치, 네. 술안치 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벌이는 건데 아주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무릎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신문 경향신문에서는 허벅지라고 나오고요. 허벅지를 만졌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다른 기자 또 다른 기자한테 이제 옆에 와 무릎에 앉아라 했을 네. 그건 성희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뷰스앤뉴스 기자를 비난해 폭언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일종의 폭언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 4대학 근절 범죄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누리당의 전 이름이 한나라당 아닙니까? 네. 근데 한나라당일 때 성나라당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죠? 쭉 그래서 있죠. 이제, 이 역사 용사들이. 이번에 그 새누리당도 성누리당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새누리당이라고 않고 색 기억을 넣어가지고 기억만 넣으면 되네. 성나라당, 생누리당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조사해 바로는 지난 10년 동안 이 성나라당과 생누리당에서 발생한 성추행 또는 성추행성 발언 건수가 35건 정도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습니다. 한 10건 정도나 될까 그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 35건이야말로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왜? 그러겠죠. 예, 밝혀진 것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죠. 네. 드러난 것만 제가 여러분들 요즘 이게 살기도 팍팍한데 좀 여러분들을 위로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찍이 2003년 10월 말에 서울 서대문구 을 정두언 의원 아시죠? 예. 당시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종합일간지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무소속인데 인천 서구 강화 지역구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경제의원이죠. 12월 말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성 의원들을 향해 좀 주물러 달라는 거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네. 2004년에 16대 총선 직전에 누굽니까? 정인동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은. 정인봉 아닌가요? 예, 원래 정인봉은 변호사 한나라당이 출신. 정인봉이라고 변호사는 있는데 네. 그분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자유선진당으로 가가지고 종로로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가에서 만나서 인사했던 적이 있는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수백만 원대 그 성접대 사건을 받았다는 그 보도가 있었죠. 2005년도에 정영근 의원 할 겁니다. 알죠. 정영근 의원 아시죠? 우리나라 공안몰이의 1인자. 이 사람이 40대 여성과 호텔에서 같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고 9월 말에 주성영 의원 알죠? 주성영 의원. 네. 이 사람은 대구 동구갑 출신인데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비하 발언을 했고 12월 19일에 임인배 의원이 국회의장실 여성 비서들에게 뭐하는 년들이야 싸가지 없는 년들 이런 이 폭언과 폭설을 퍼부었습니다. 2006년 1월 4일에 지금 이분이 아마 당대표죠. 황우여.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는데 노골적인 성표현으로 문제된 일간지 소설을 자기가 보호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문화일보 얘기하는 네,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제가 강한 남자를 위해 많이 싸웠습니다. 이 강한 남자가 아니라 강한 남자죠. 네. 그 문화일보에 그 포르노 소설 있었죠. 예, 그걸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강재섭 대표 당시 한나라당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남자의 주인공이 조철봉이었었죠. 아 그래요? 예, 주인공 이름이 이제 그 소설에서 이름 짓기라는 것을 에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성격을 이름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조철봉 할 때 아마 철봉이 그 주인공의 그 성격 여기서 말하는 그 성격은 아주 넓은 의미의 그 인물의 특성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재섭이가 조철봉이 왜 요즘 섹스를 안 해? 하루에 3번 하더니 한 번은 해줘야지 하면서 정말 말로 옮기기도 뭐할 정도로 너무 안 하면 철봉이 아니라 낙지야 낙지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같은 해에 1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충북 도당에서 여성 옷 벗기기 강요 사건이 있었고 그 유명한 최연희 사무총장 네. 이 사람이 2월 27일 일간지 여기자들을 성추행했죠. 근데 저는 이 성추행 한 놈이 나쁜 놈이지만 또 기자들이 왜 정치인들하고 술을 마셔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어려워요. 그랬더니 그 관리가 돼 있어요 또. 네. 저는 그것도 이해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있었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성추행을 당했다는 뜻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일어나서 갔고 가자마자 이 여기자들을 성추행했는데 나중에 변명이 웃겼죠. 식당 아줌마인 줄 알았다. 벌써 이런 말 속에는 식당 아줌마는 함부로 봐도 된다는 그러죠. 식당 아줌마를 모독하는 발언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느낍니다. 대부분의 성추행은 사실은 여성 차별입니다. 여성 내에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힘없는 여성, 대들지 못하는 여성을 성추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이자 동시에 인간 차별이에요. 여자가 너무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강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여자들 앞에서는 또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게 이 성추행하는 놈들의 특징입니다. 심리. 네. 자, 그 밖에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박계동 의원, 안상수 인천시장. 이제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현희 의원 성추행에 대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두둔한답시고 뭐라고 했냐면 아마 친해지려고 그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2호선 광명시장이 여성 통장들을 모아놓고 활발한 성생활을 위하여 이런 말을 했고. 건배사로. 네. 그러니까 활발한 하고 외치니까 저쪽에서 성생활 해야 되는데 이제 대답을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저 혼자 다 했겠죠. 그다음에 8월에 정진섭 의원 낮술을 먹으면서 여성 성희롱 의혹에 빠졌고 9월 말에 경기도 의원이 필리핀 외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11월 17일 서울시 의회 남성 의원들이 양성평등 사업은 남성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12월 1일에 이재용 의원이 여성 재소자 비하 발언을 했죠. 맞아. 여성 재소자들이 가슴을 내밀고 한번 줄까 말까 하더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고 12월 달에 김충환 의원이 성추행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김용성 수원시장이 카타르 도하에서 성추문이 있었고 12월 15일에 정성래 당원협의회장이 대학교 제자 강간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도 이건 이제 또 이명박 씨하고 관련된 거죠. 정우택 충북 도지사라는 사람이 이명박이 내려오니까 예전 관찰사였다면 관기라도 하나 넣어뒀을 텐데 이런 말을 하니까 이명박이가 어제 온 게 정지사가 보낸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얼마나 잘못 배웠냐면 조선시대에도 아주 이 타락한 아주 극소수의 이 타락한 관리들이 이런 짓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리는 관기 어림짝도 없습니다. 말만 사적으로 사용해도 문책당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완전 변사또네요. 네. 그러고서 또 이명박 씨가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유명한 마사지 걸. 마사지 샵에 가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를 고른다더라. 얼굴이 예쁜 여자는 이미 많은 남자들이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은 서비스가 좋다. 하더라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아니 자기 선배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는 그렇습니까? 형식으로 자기 경험인지는 몰라도 형식을 그렇게 전하는 형식으로 했죠. 그랬나? 예. 그리고 2008년에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회 박감열 정책국장이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사건으로 입건됐고 4월 2일 날 또 우리 정몽준 의원 방송국 여기자 네. 성희롱 의혹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저 가장 유명한 거 김충환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성매매 특별법을 이렇게 비판을 했죠.
그래서 성매매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결혼 정년기에 있는 18살에서 30살까지의 남성들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그 정몽준 의원은 그 MBC 여기자를 왼쪽 손으로 여기자의 오른쪽 볼을 쓰다듬고 툭툭 쳤는데 나중에 또 이 사람 변명이 웃겨요. 피곤한 상태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경기지사의 좀 재미난 발언이 있었죠.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춘향전도 안 읽어봤어요. 춘향전을 읽어보면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만화나 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상수 의원 유명하죠. 안상수 의원 걸그룹 티아라의 드림걸즈 촬영 후에 여기자와의 오찬에서 근데 왜 여기자들이 정치인들하고 밥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취재하면 되는데. 자, 요즘 룸사롱에 가면 오히려 자연산을 더 찾는다고 하더라. 자,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드러난 사건만으로 지난 10년 동안 35건이 넘습니다. 네. 매년 3 내지 4건씩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명실상부하게 성나라당, 생누리당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가장 앞가는 그 강용석 의원 제명할 때, 네, 그때 제명 반대 연설을 그 김형호 국회의장이 김형호 씨가 했는데, 그렇죠. 그때 인용한 발언이 성서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네. 여기 죄 없는 자, 누가 이 사람한테 돌을 던지랴 이 말을 했는데.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 발언을 비공개로 했거든요. 그 발언을 이정희 의원이 당시 의원 시절에 그거를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공개를 하는 바람에 다 밖으로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강 의원에게 돌 던질 사람은 누가 있나요? 그랬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게 전부 다 35건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김영호 씨 말에서 이제 드러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추행할 때 성하고 성경할 때 성하고를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물론 그 당시 강용석 의원을 국회의원이라는 그 헌법기관을 제명에까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일방적으로. 그러나 그걸 비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했다는 것은 넌센스죠. 그리고 평소에 자기들이 얼마나, 그 당시 김영호 의원이 그런 말도 했어요. 이런 것까지 제명하면 우리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사실 사실 솔직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 20, 30대 여기자들이 네. 50대, 60대 그 정치인들한테 그냥 자연스럽게 선배 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기자가 국회의원한테 선배라고 합니까? 도대체.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그 회사에서 정보를 캐라고 또 친분을 맺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고. 저도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기자들 볼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시켰건.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자기의 선택이건 비판의 대상이 돼야죠. 그렇죠. 회사에서 시켰으면 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선배면 자기가 앞으로 국회의원 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 국회의원이 옛날에는 신문 기자였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왜곡된 정치인과 기자의 관계가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배 그러면 후배 술 한잔 받아야지 그러면 수직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따르고 하는 거죠. 문제는 말입니다. 이 성추행을 해놓고 첫째로 이 성추행을 그 남자들의 이 급격한 어떤 그 성충동으로 이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충동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걸 남자의 전유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성추행을 해요.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병으로 봐야 됩니다. 병으로 봐야 되고 이 병 중에서 가장 성추행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컴플렉스라고 봐요. 뭔가 욕구불만, 성장 과정에서의 결핍,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의 어떤 착각,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좋아하겠지 하는 비뚤어진 여성관이. 네, 비뚤어진 여성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추행이
성추행을 직접 하는 사람들은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잖아요. 친해지려고 했다. 또는 뭐 저도 좋았을 것이다. 술이 취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가책을 안 느끼는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번에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수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일상생활인데. 그렇습니다. 심리가 있겠네요.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추행이라는 것은 내버려두면 상습되고, 내버려두면 중독되고, 내버려두면 이 사회에 아주 끈질기게 해악을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여성만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자들은 그냥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뿌리를. 예. 철봉을 뽑다는 얘기죠. 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예. 전봇대가 아니라 철봉.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아동에 대한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권력 관계라는 거죠.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려는 그런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이제 그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 태도라고 또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김무성이가 지금 뭐 그 날고 길고 뭐 그죠? 그 최정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뭐 2인자 행사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대권 도전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새누리당 연찬에 가서 술도 어느 정도 먹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1부 마지막을 성나라당, 새누리당을 주제로 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경찰, 검찰, 국회의원 다 있어도 모두 다 을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 국민이 갑입니다. 국민이 갑이다. 국민이 갑이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 국민이 갑이다.